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뜯으면 서민들이 죽는답니다. 전 죄기를 의심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궤변일까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가 서민과 중산층을 죽이는 것이라는 개논리를 시전하며 입에 거품을 물어대고 나섰는데요. 이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일국의 대통령이 할 소린가요? 72억짜리 자동차를 타는 부자한테 보유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말이라니 기가 막힐 뿐인 거죠.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 명이나 72억짜리 차를 타봤을까요? 정말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부자 감세만 할 수 있는 거죠? 오로지 대기업과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집권하고 안 오른 게 없는데요. 건강보험료, 교통비, 전기료, 난방비, 기름값, 식비, 교육비. 그런데 말입니다. 72억짜리 차를 타는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그게 과연 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뭐 보유세라든지 또는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중과를 하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합니다.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가 그 영국에 국빈 방문 갔을 때 한 대에 뭐 한 72억짜리 벤틀리 차를 한번 타봤어요. 두 대를 144억을 들여서 국왕에게 이제 국왕 취임을 기념해서 그걸 이제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한 대가 뭐 72억짜리라고 그러는데 타보니까 그렇게 뭐 의리의리한 건 아니었고요. 다량 생산을 했으면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을 텐데 두 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우리는 고가의 차량 과세, 중과세 해야지. 아니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자체에다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과세를 많이 한다 이러면은 그럼 그런 집을 안 만들죠. 근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기초 단체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그 지방세, 보유세를 좀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요, 집이 크니까 그 시에서 이제 치안 수요도 더 많아지고요. 또 도로도 좀 넓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일수록 또 주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큰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를 많이 받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보유 자체를 가지고 과세를 해버리고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좀 부담은 되지만 그게 뭐 이렇게 절체절명한 건 아닌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의 손실을 보고 또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자동차다. 배기량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대책을 세우는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차원이라는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그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고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들의 그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그리고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저희가 보유세라든지 이런 걸 사실 엄청 줄였죠. 거의 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주는 분들한테는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 종부세, 그 보유세도요, 이게 그렇게 아주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좀 아파트 값이 비싼데 자기 직장이라든가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사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그리고 저희 정부의 정책 타겟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는 것이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걷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의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 김모 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김 씨의 범행 의도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구입한 등산용 칼을 손잡이를 떼어내고 칼끝을 날카롭게 갈아 예리한 흉기로 만들었고, 흉기를 가지고 범행에 나선 뒤에는 천안 아산역 주변에서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숨기며 경찰 추적을 따돌릴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이 대표가 피습 당시 입었던 셔츠도 공개했습니다. 셔츠 목깃이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옷깃이 칼날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치명적 결과가 났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셔츠가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7,700자 분량의 남기는 말에는 사법부 안에 있는 종북 세력으로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된다거나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공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실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에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을 뿐 배우도 피의자의 신상도 변명문의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맹탕 수사 그 자체였습니다. 범행 동기입니다. 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면 분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경찰이 김모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외신 매체가 보도를 통해 이미 김 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 명세를 공개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미국 언론 매체인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충격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를 공격한 범인의 실명을 포함한 정보 일체를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사에서 김모 씨의 나이, 이름 등을 언급한 뒤 정부 관료들에 따르면 그는 전직 정부 관료이며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으며 범죄 전력과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범행 당시 김 씨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도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신상공개위는 비공개 결정한 이유도 공개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범행 핵심 동기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 변명문에 대해서도 원문이나 전문 공개가 불가능하며 당적 여부도 정당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씨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왜 경찰은 모든 걸 다 비공개로만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김 씨가 오랫동안 국힘당 당원이었으며 최근까지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주변 진술, 따라서 범행을 위해 민주당에 위장 입당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결국 경찰이 이재명 살인 미수범이 국힘당 당원 출신 태극기 부대라는 사실을 경찰발로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여러 무리수를 둔 결과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경찰이 김씨를 전체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경찰은 총선을 위해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전 왜 그분이 생각나는 거죠? 최상병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사람, 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국무총리실로 드러났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 기관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이재명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이란 말로 축소 변질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